창밖은 12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텃밭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고요하고 평온한 시기에 여러분의 완벽한 2026년도 작물 수확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계획을 봄으로 미뤄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예측 불가능한 결과만 낳는 바쁜 경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에 꿈의 텃밭을 설계하는 완벽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룰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영리한 작물 돌려짓기 윤작부터 효율적인 텃밭 배치 설계, 그리고 가장 검증된 최고의 품종 선택까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겨울철 계획이 가장 성공적인 농사꾼들의 비밀 병기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무엇을 심을지 벌써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필 12월일까요? 손이 근질거려 땅으로 향하는 3월이나 4월이 아니라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봄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봄에는 행동해야 합니다. 모종 심기, 밭 준비, 첫 잡초와의 전쟁까지요. 봄철에는 아주 작은 지연이나 계획 실수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12월은 전략의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지난 시즌을 분석하고 씨앗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도표를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겨울철 계획은 집을 짓기 전 건축가의 작업과 같습니다. 상세한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죠. 그 청사진을 가지고 봄에는 쉽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풍요로운 수확의 낙원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이 방식은 혼란을 체계로 바꾸고 힘든 노동을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실망만 안겨주는 불필요한 씨앗, 충동구매나 생각 없는 파종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향긋한 차를 끓이고 메모장을 챙겨서 여러분 텃밭의 미래를 지금 바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지난 시즌에 대한 솔직한 분석입니다. 만약 기록하신 원의 일지가 있다면 그걸 꺼내시고 아니면 2025년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되짚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잘 됐나요? 어떤 토마토 품종이 역대급 수확을 안겨주고 맛도 좋았나요? 오이는 어디서 쑥쑥 잘 자랐나요? 이 성공 사례들은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황금 자산이자 앞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검증된 해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당근은 왜 싹이 트지 못했을까요? 토양이 너무 빽빽했거나 씨앗이 오래된 건 아닐까요? 8월의 역병이 왜 토마토를 휩쓸고 갔을까요? 너무 밀식했거나 예방적 처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극도로 솔직해지세요. 날씨나 이유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모든 실패는 곧 값진 교훈이니까요. 병해충, 질병, 실패한 품종, 밭의 부적절한 배치 등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문제점을 기록하세요. 이 목록이 새 시즌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분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2026년 새해 목표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텃밭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모든 전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목표가 5월부터 10월까지 가족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작물을 공급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속적인 수확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빨리 자라는 조생종을 심고 연이어 다시 파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혹시 저장식품 마니아이신가요? 지하실 선반을 오이 피클, 레초, 토마토 주스로 가득 채우는 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풍성하고 한 번에 수확하기 좋은 저장용 또는 통조림용 품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실험가이신가요? 이국적인 작물이나 특이한 색깔과 모양의 식물을 키우는데 흥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고 재미있는 식물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겠죠.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감자 50kg 수확하기, 피망 5kg 냉동 보관하기, 수박 한 통 키우기와 같이 말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최적의 작물 목록을 짜는 데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새롭고 예쁜 씨앗 봉투를 사러 가게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소중하게 보관해 온 씨앗 상자를 꺼내서 전체 재고 조사를 해봅시다. 작물별로 봉투를 분류하고 각 씨앗의 유효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씨앗마다 수명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스닙, 샐러리 또는 흑종초 씨앗은 1-2년만 지나도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이, 호박, 토마토 씨앗은 6-7년이 지나도 아주 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충분하고 양이 넉넉한 씨앗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 옆에 추가로 구입해야 할 품목 목록을 따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이미 있는 품종을 중복해서 사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정원 도구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삽, 갈퀴, 전지가위, 물뿌리개 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수리가 필요하거나 날을 갈아야 할 도구는 없나요? 덮개, 터널 지지대, 작물 지지대 같은 부자재들도 빠뜨리지 말고 점검하세요. 이렇게 12월에 사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 목록을 완벽하게 작성해 놓으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겨울 할인 기간을 이용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돈과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창의력이 발휘될 시간입니다. 바로 텃밭 구획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을 위한 작전 계획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이, 예를 들면 켄트지를 준비하거나 전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텃밭의 경계를 축척에 맞춰 도면에 정확히 표시합니다.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퇴비장, 기존 나무와 관목 등 움직이지 않는 모든 고정시설물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밭고랑을 올바르게 배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며칠 동안 태양이 텃밭을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도면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을 표시합니다. 이 공간은 토마토, 고추, 가지처럼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의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어린 나무의 그늘처럼 방으늘이 지는 구역도 표시하세요. 이곳은 아잎채소나 비트가 자라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주택 북쪽 벽면처럼 완전히 그늘진 부분도 표시합니다. 이곳은 작업 공간이나 호스타 같은 음지 식물을 심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공급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밭 사이를 이동할 보행로 경로도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편리한 동선은 텃밭 관리가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텃밭 가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윤작, 룬츠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무시했다가 결국 수확량이 떨어지고 병충해가 극심해지는 이유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윤작이란 기본적으로 밭에서 작물을 해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번갈아 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윤작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물마다 토양에서 흡수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같은 IP 채소는 질소를 많이 요구하고 뿌리 채소는 칼륨을 선호합니다. 만약 한 작물을 같은 자리에 몇 년 연속 심는다면 토양에 있는 특정 영양소, 질소만 모두 소모하게 됩니다. 둘째, 각 작물 그룹에는 토양에 축적되는 특정한 병해충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심었던 곳에 다시 토마토를 심는다면 두 작물 모두 약한 역병 파이토프토라, 피해를 2배로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작물의 뿌리 구조가 토양을 개선합니다. 뿌리가 얕은 작물과 깊은 작물을 번갈아 심으면 서로 다른 깊이의 토양층을 자연스럽게 뒤섞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윤작은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며 병원균이 자리 잡을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윤작의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같은 과 KK에 속하는 작물은 최소 3년에서 4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같은 자리에 다시 심지 않는 것입니다. 작물 돌려짓기 규칙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가장 흔하게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과에 속하는 작물로는 감자, 토마토, 고추, 가지, 그리고 땅과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까운 친척이다 보니 공유하는 병충해 문제와 좋아하는 영양소가 비슷합니다. 가지과 작물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역병과 콜로라도 감자 잎벌레입니다. 이 병충해들은 토양이나 작물의 잔재 속에서 겨울을 나며 다음 해를 기약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과 작물을 같은 장소에 다시 심기 위해서는 최소 3년, 가능하면 4년 이후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나 감자를 위한 가장 좋은 전작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콩이나 완두콩 같은 콩과 작물입니다. 이들은 가지과 작물이 좋아하는 질소를 토양에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그 외에도 좋은 전작으로는 밭과 작물, 오이, 호박, 배추가 작물, 모든 종류의 배추 및 무, 그리고 뿌리채소, 당근, 사탕무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지과 작물을 심고 나서는 절대 다시 가지과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피해야 합니다. 감자를 수확한 자리에 바로 토마토를 심는 것은 밭에 대규모로 역병을 들여오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기억한다면 수확량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텃밭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군은 바로 십자화과, 즉 배추가 채소들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작물들이 속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양배추, 결구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콜라비는 물론 레디시, 무, 다이콘, 순무, 그리고 가시나 IP 채소 형태의 겨자까지 포함되죠. 이 과의 작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뿌리옥병, 무사마귀병이라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이 병은 뿌리에 혹처럼 생긴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만들면서 식물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뿌리옥병 포자는 무려 5년에서 7년 동안이나 토양 속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화과 작물에게 있어서 돌려짓기, 즉 윤작은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이 작물들의 가장 좋은 전작물은 콩과 밭과 가지과 그리고 파나 양파 같은 백합과 작물들입니다. 이들은 토양을 유기물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죠. 특히 오이는 거름을 많이 주고 키우기 때문에 오이 다음 자리에 심으면 배추가 아주 잘 자랍니다. 반면에 나쁜 전작물로는 물론 같은 십자화과 작물 외에도 비트, 사탕무나 주변에 유채 카놀라가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이 작물들 역시 십자화과와 공통으로 겪는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십자화과 작물들은 대식가라는 것입니다.
토양의 영양분을 매우 많이 빨아들여 소모합니다. 따라서 십자화과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비옥도에 덜 민감한 작물,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들을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제 밭과 작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오이, 호박, 주키니, 수세미, 단호박은 물론 수박과 멜론까지 모두 여기에 속하죠. 이 작물들은 따뜻한 환경을 가장 좋아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특히 퇴비나 잘 썩은 거름을 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밭과 작물 두둑은 가을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물 잔여물이나 부산물을 넣어 소위 따뜻한 두둑, 온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밭과 작물에게 가장 좋은 돌려짓기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이와 호박의 좋은 전작물로는 배추가 작물, 콩과 작물,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은 구근류 혹은 뿌리 채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감자나 완두콩을 재배한 후에 심으면 생육이 매우 활발합니다. 하지만 밭과 작물을 같은 장소에 다시 심으려면 최소한 3, 4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가루병, 탄저병 같은 밭과 작물 특유의 병해충 포자가 토양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밭과 작물은 대부분의 다른 작물에게는 훌륭한 전작물이 됩니다. 땅을 덮고 자라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적고 토양도 비교적 깨끗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남겨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밭과 작물의 친척들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어떤 작물을 심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토양 개량에 있어 진정한 챔피언이라 할 수 있는 콩과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룹에는 완두콩, 콩, 줄기콩과 덩굴콩 모두, 잠두, 그리고 병아리콩 등이 속합니다. 이 식물들의 독특한 점은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와 공생관계를 맺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작은 조력자들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면서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여 토양에 축적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콩과 식물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살아있는 공장인 셈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콩과 식물은 대부분의 밭작물, 특히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양배추, 가지과 밭과 식물 등에게 최고의 전작물로 여겨집니다. 콩과 식물을 수확할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식물 전체를 뿌리째 뽑지 마십시오. 지상부만 잘라내고 뿌리는 땅속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적된 질소라는 보물들이 다음 작물을 위해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콩과 식물 자체는 까다롭지 않아 잘 자라지만 뿌리채소, 양배추 또는 밭과 식물 다음에 심으면 가장 잘 자랍니다. 다만 다른 콩과 식물을 연속해서 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완두콩바구미와 같은 특정 해충이 집중적으로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룹, 즉 뿌리채소와 양파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뿌리채소에는 당근, 비트, 뿌리 파슬리, 그리고 파스닙 등이 있고요. 양파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양파, 마늘, 데파리크, 샬롯이 속합니다. 이 작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신선한 유기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근을 심기 전에 밭에 생거름을 주면 당근이 모양이 뒤틀리거나 이상하게 가지를 치는 이른바 뿌리 나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은 유기물을 넣은 후 2주 3년이 지난 뒤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나 배추를 재배했던 밭이 적합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 가지과 식물, 그리고 엽채류, IP 채소 역시 이들을 위한 훌륭한 전작물이 됩니다. 뿌리 채소 자체, 특히 당근과 파스닙은 긴 뿌리로 토양 깊은 곳까지 잘게 부수어 다른 작물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류는 특유의 살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분비하여
토양을 소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작물에게 좋은 전작물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양파류에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 땅속에서 월동하는 고자리파리 같은 해충입니다. 따라서 해충의 생활 주기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양파나 마늘을 같은 자리에 다시 심는 것은 최소 3, 4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뭘 심어야 할까?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쉽지 않으시죠? 이럴 때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작표, 즉 돌려짓기 표입니다. 종이에 직접 그리시거나 컴퓨터로 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세로줄, 즉 열에는 재배구역 번호를 예를 들어 1번 구역, 2번 구역 이런 식으로 기입합니다. 가로줄, 즉 행에는 연도를 적습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처럼 말이죠. 자, 이제 다가오는 시즌의 작물 계획을 세우면서 각 구역의 칸에 어떤 작물 혹은 작물군을 재배할 것인지 간단히 적어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구역에는 가지과 작물, 토마토, 2번 구역에는 밭과 작물, 오이를 심는다고 기록합니다. 다음 해에는 작물을 단순히 한 칸씩 돌려가며 심습니다. 토마토가 있던 1번 구역에는 예를 들어 콩과 작물을 심고 오이를 심었던 2번 구역에는 뿌리 채소를 심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4년치 계획을 세운 윤작표는 여러분의 완벽한 컨닝 페이퍼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고 어디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항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실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튼튼하고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윤작 돌려짓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밭, 일항, 두둑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밭, 일항의 종류와 배치 방식은 수확량뿐만 아니라 작물 관리의 편의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평일항입니다. 이 방식은 땅과 높이가 동일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봄에 흙이 데워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안 되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는 높은 밭 일항 또는 상자 텃밭 레이스드 벳입니다. 나무판, 슬레이트, 금속 등 재료로 테두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비옥한 배합토를 채워 넣어 만듭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흙이 빨리 따뜻해져서 일찍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되어 관리가 편리하며 배수가 탁월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작물에 맞는 이상적인 맞춤형 토양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설치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유형은 온상밭 따뜻한 밭 일항입니다. 이 일항의 바닥에는 가지, 풀, 낙엽 같은 유기물을 깔아줍니다. 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켜 식물의 뿌리를 데워줍니다. 이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호박이나 오이 같은 밭과 작물의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형태의 밭 일항을 선택할지는 기후, 토양의 종류,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의 신체적 조건, 노동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텃밭 설계도로 돌아와서 밭고랑 디자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예쁜 것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방향, 즉 해가 드는 방향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긴 밭고랑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하루 종일 모든 작물이 햇볕을 고르게 받고 서로 그늘을 지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밭고랑의 너비입니다. 너무 넓게 만들지 마세요. 최적의 너비는 70cm에서 1m 사이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흙을 밟지 않고 밭고랑 가운데까지 손이 쉽게 닿아야 합니다. 밭을 밟으면 흙이 단단해져서 토양 구조가 나빠지고 뿌리가 숨 쉬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로의 너비입니다. 통로 공간을 아끼지 마세요. 최소한 45-50뷸미는 확보해야 합니다.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통로가 너무 좁으면 텃밭을 관리하는 일이 고개나 다름없이 힘들어집니다. 통로에 사용할 재료도 중요합니다. 잡초 관리를 하지 않으려면 나무칩, 모래를 깔거나 부직포 또는 제초 매트를 덮거나 아니면 타일을 깔 수도 있습니다. 밭에 작물을 배치할 때는 좋은 이웃의 힘을 잊지 마세요. 여러 작물을 섞어 심는 혼자 큰 아주 오래되고 현명한 재배 기술입니다. 근처에 함께 심어진 특정 작물들은 해충 방지, 맛 향상, 심지어는 생장 촉진 등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타감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근과 양파입니다. 양파 냄새는 당근 파리를 쫓아내고 당근 냄새는 양파 파리를 퇴치합니다. 이 둘을 섞어 심으면 두 가지 작물 모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조합으로는 토마토와 바질이 있습니다. 바질은 토마토의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해충까지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심는 메리골드 금잔화는 그 냄새로 선충이나 다른 해충들을 쫓아내고 뿌리는 토양 소독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양배추 근처에 심은 딜딜은 양배추 진딧물을 잡아먹는 익충을 유인합니다. 작물들의 궁합표를 미리 살펴보세요. 밭에 이처럼 사이좋은 이웃들 만들어주면 화학 방제 수단 사용을 크게 줄이고 더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탁을 7, 8월뿐만 아니라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신선한 채소와 푸성귀로 가득 채우려면 연속 재배 시스템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을 순차적으로 계속 파종하여 수확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작물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이 녹자마자 무, 시금치, 쌈채소 같은 잎채소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작물들은 추위에 강하고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작물들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할 때쯤이면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의 모종을 심을 자리가 생깁니다. 여름에 조기감자나 월동 마늘을 수확하고 난 뒤에도 텃밭을 놀리지 마세요. 이 자리에는 다시 속성으로 자라는 아잎채소나 가을에 먹을 무 또는 배추를 파종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쌈채소나 상추를 계속해서 즐기려면 이 3주 간격으로 소량씩 나누어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속 재배 계획을 미리 구상하고 자신의 농사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텃밭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확 시기를 몇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품종을 고르는 건 아마도 재배 계획 중에서 가장 즐거운 단계일 겁니다. 텃밭의 왕, 바로 토마토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 품종을 고를 때 겉포장의 예쁜 사진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첫째, 어디에서 재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하우스 온실인지 아니면 노지, 야외인지 말이죠. 하우스 재배에는 키가 크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수확이 가능한 무한 생장형 인디터미네이트 품종이 적합합니다. 이들은 보통 원줄기 하나나 2개로 유인하여 관리합니다. 노지, 특히 여름이 짧은 지역에서는 복잡한 수영 관리가 필요 없고 역병이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칠 수 있는 키가 작은 유한 생장형 디터미네이트이나 초유한 생장형 슈퍼 디터미네이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용도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샐러드용으로는 황소심장처럼 과육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품종을 고르세요. 저장이나 절임용으로는 데바라우 같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자두 모양의 토마토가 이상적입니다. 주스나 레초를 만들 때는 과즙이 많고 육질이 부드러운 품종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수확의 기쁨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초조생종 품종도 몇 가지 꼭 심어보세요. 이제 오이와 고추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이의 경우 꿀벌의 도움이 필요한 충매 수정 품종과 벌 없이도 열매를 맺는 단위 결과, 즉 자가 수정 품종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충매 품종은 대개 향이 좋고 맛도 뛰어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곤충이 필요합니다. 반면 단위결과 품종은 날씨와 상관없이 잘 열리므로 비닐하우스 재배에 특히 적합합니다. 용도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얇은 샐러드용 품종이 있고 육질이 단단하고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절임용이나 피클용 품종이 있습니다. 고추와 피망의 경우에는 숙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밭에서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조생종이나 중조생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육의 두께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속을 채우거나 냉동 보관할 용도라면 과육이 두꺼운 사각형 모양의 피망을 고르세요. 레초나 샐러드용으로는 벽이 비교적 얇은 품종도 괜찮습니다. 매운 고추를 좋아하신다면 청양고추 같은 마은 품종도 잊지 마세요. 다만 교잡을 피하기 위해 단맛이 나는 품종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심어야 합니다. 오이와 고추 모두 주요 병해에 강한 최신 교배종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해야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근체류와 IP 채소의 품종 선택입니다. 당근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근 품종은 수확 시기와 모양에 따라 나뉩니다. 빨리 자라는 조생종은 보통 크기가 작고 저장성이 낮아 여름철에 바로 드실 목적으로 재배하죠. 하지만 겨울철 저장용이라면 중만생종이나 만생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샹트네나 플라케 같은 품종이 있죠. 이런 품종들은 당분 함량이 높고 저장성이 뛰어나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비트 서양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가볍게 먹는 용도의 조생종이 있고 봄까지 저장고에 보관하기 좋은 만생종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실린드라 품종에 주목해보세요. 모양이 길쭉해서 자르기 쉽고 절임이나 통조림용으로 활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딜이나 파슬리 같은 허브류를 고를 때도 일반 IP 품종과 수풀처럼 풍성하게 자라는 분지형 품종이 있습니다. 분지형 품종은 꽃대가 늦게 올라오고 추대 현상 방지, 한 시즌 내내 더 많은 잎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샐러드용 채소는 버터헤드처럼 부드럽고 기름진 잎파, 아삭한 식감의 결구형, 쌉싸름하거나 향이 강한 품종 등 다양하게 섞어 심으세요. 이러한 다양성은 여러분의 여름 식탁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의 건강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최고의 조력자가 바로 녹비작물, 즉 녹색 비료입니다. 이 작물들은 수확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땅의 구조를 개선하고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됩니다. 녹비작물 파종 계획은 주요 작물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녹비는 언제 심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요 작물을 심기 전인 이른 봄입니다. 예를 들어 겨자나 파셀리아를 뿌렸다가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기 전에 베어내어 흙에 섞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른 작물을 수확하고 비어있는 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텃밭 정리가 끝난 후인 가을에도 파종합니다. 가을에 심는 호밀이나 겨자는
토양의 동파와 유실을 막아주며 이듬해 봄에는 흙에 섞어줄 풍부한 녹색 거름을 제공합니다. 녹비작물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겨자와 무는 토양의 병해충을 방지하고 소독하는 데 탁월합니다. 콩과 식물인 헤어리 배치나 루피는 땅의 질소를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호밀이나 귀리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구조를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녹비작물을 윤작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땅을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아있고 비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12월 계획의 최종 마무리는 상세한 작업 달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단계별 계획입니다. 종이를 1월,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12월까지 월별로 나누세요. 이제 여러분의 텃밭 계획과 재배할 작물 목록을 바탕으로 매월 주요 업무를 자세히 기록해 보세요. 1월, 부족한 씨앗, 모종용 흙, 비료 등을 구입합니다. 2월, 모종용 트레이 준비, 고추, 가지, 늦게 수확하는 토마토 등의 모종 파종. 3월, 노지용 토마토와 양배추 모종 파종, 일찍 심은 모종 솎아주기. 4월, 비닐하우스 온실, 준비, 덮개를 씌워 노지의 내한성 작물 파종. 5월, 모종을 온실 및 노지에 옮겨 심고 초기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그리고 겨울나기 파종과 텃밭 월동 준비를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 달력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달력은 텃밭 작업의 질서를 잡아주고 모든 일을 최적의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는 실수 분석부터 상세한 달력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2월은 농사꾼에게 죽은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한 전략 시즌입니다. 바로 지금 서두르거나 분주하지 않으면서도 다가올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저녁 몇 번을 투자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면 단순한 텃밭 배치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윤작 돌려짓기으로 텃밭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작물의 합리적인 배치와 궁합을 통해 수확량을 높이며 여러분의 힘과 시간, 그리고 돈까지 절약하게 됩니다. 봄에는 필요한 씨앗을 찾아 허둥지둥 상점을 돌아다니거나 어디에 뭘 심을지 당황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행동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값진 일입니다. 이는 텃밭을 수확을 위한 전투의 장이 아닌 창의성과 휴식의 장소로 바꿔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계획이 2026년에 여러분의 꿈의 텃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내년에 시도해볼 새롭고 흥미로운 품종을 이미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